엔비디아의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을 막 계산한 건데 막 70%가 넘어요. 엄청난 고마진이거든요. 수익 구조 자체가 팹리스인데 엔비디아 매출 총 이익률이 70% 중반이고 영업이익률도 60% 되니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0 프로가 등장하면서 TPU로 전원 학습해서 내놨는데 성능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과 동시에 지금 구글에서는 이 아이언우드를 포함해서 이 TPU를 다른 업체들, 예를 들어 AWS라든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마치 엔비디아가 GPU를 팔듯이 TPU를 공급을 한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진다, 위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가 많은데 이걸 정확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게 진짜 TPU의 강점인지 혹은 단점인지 시장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뭐 TPU가 무조건 엔비디아를 다 쓸어버릴 거야. 아니야. 엔비디아가 쿠다 때문에 절대로 TPU는 접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둘 다 맞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엔비디아가 위험한 건지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가 있는지 혹은 그게 거짓인지 TPU는 어디까지 대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은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인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화제가 되는 게 좀 의문점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TPU로 모든 걸 학습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미나이 3.0 프로가 처음이 아니라 제미나이 2.0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안 놀라다가 지금 놀라냐 약간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미나이 3.0 프로가 너무 벤치마크 점수가 너무 좋게 나오고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거기다 플러스 나노 바나나 프로 열풍까지 같이 섞이면서 구글이 뭔가 굉장히 좋은 걸 내놨어. 근데 하드웨어를 봤더니 자기네들이 자체 칩으로 설계했던 걸로 트레이닝 했다고? 라고 하면서 주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전부터 이제 TPU 2.0부터는 100%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번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TPU를 원래는 구글이 우리 구글용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AI 서비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쓸 때만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딴 데도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전성비 위주로 봤을 때는 뭐 TPU가 이제 벌써 10년이나 됐으니까 1세대 V1 때만 하더라도 이 GPU 대비 15배에서 30배의 전성비 우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성비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력대 성능비 측면에서 나은 부분도 있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효율이 좋게 나온 하드웨어였던 거는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느냐라는 포인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확하게는 V5, V6로 오면서 블랙과 비교하면은 칩 자체 성능은 굉장히 대등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글이 이 시스템 칩을 막 뭐 9,000개 넘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파드 단위로 이 리퀴드 쿨링을 적용했을 때 혹은 인터커넥트도 이게 3D 토로스 구조라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뭐 NV링크, NV 스위치 뭐 이더넷 연결해가지고 인피니밴드 연결해갖고 그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독자 규격을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좀 다른 인터커넥트를 써요. 그러면서 전체 코스트로 봤을 때 굉장히 우위를 유지를 했던 거는 기존부터 해왔던 게 팩트입니다. 기존처럼 잘했어요. 그러면 TPU가 절대로 GPU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냐? 원래 좋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원래 TPU와 GPU라고 하는 거는 이름도 다르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타겟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엔비디아 쿠다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쿠다가 결국은 이 AI의 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해자인지를 좀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쿠다는 옛날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 아닙니다. 쿠다는 여전히 강력한 해자가 맞습니다, 여전히. 근데 TPU가 그래서 쿠다를 깨부술 수 없느냐라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카나 AI에서 굉장히 좋은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딱 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자, AI 쿠다 엔지니어라고 돼 있는데 자, 쿠다 쓰면 다 쿠다 엔지니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AI를 쓰는 사람들도 이 쿠다 관련된 하드웨어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세밀하게 엔비디아 GPU가 이렇게 움직이네? 엔비디아 GPU의 쿠다 코어와 트랜스포머 엔진과 텐서 코어가 각각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메모리를 어디서 읽어와가지고 예를 들어 캐시에서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오프로딩된 내용을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내용은 어텐션을 이렇게 넣고 이런 구조, 아키텍처, 이런 플로우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은 이 쿠다를 기반으로 최신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연산기가 나오면은 자기네들이 직접 이걸 만들어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AI 쿠다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 파이토치에서 일반적인 머신러닝 연산보다 10배에서 100배 빠른 속도를 달성하는 새로운 어떤 커널을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커널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쿠다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상위 1%만이 이 커널 엔지니어예요. 진짜 쿠다 기반으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어떤 새로운 연산기가 나오면은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은 하드웨어가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쿠다 엔지니어들이에요.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1명만 그걸 만들고 나머지 99명은 그 만든 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쿠다의 해자가 바로 나오는데, 자, 쿠다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극소수가 요거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쿠다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에이전트 기반 쿠다 커널을 발견하고 최적화하면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요거를 하드웨어에 맞게 굉장히 최적화를 해서 잘 만든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쓴다? 파이토치 코드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재 AI 개발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쿠다 해자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쿠다 커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커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OS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나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윈도우나 맥 같은 시스템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게 뭡니까? 그게 프로그램이잖아요. 뭘 하는 겁니까? CPU, GPU 이런 하드웨어, 스토리지, 메모리를 어떻게 운용할 줄을 아는지, 그걸 아는 시스템이 바로 운영체제잖아요. 맥OS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는 거니까 쿠다도 하나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이자 이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본다면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최적화할 줄 아는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이 몸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이 AI 세계를 리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엔비디아 GPU 돌려면 흔히 이제 파이토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쓰면은 파이토치라는 이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스택 플랫폼이에요. 하드웨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AI 뭐 만들 건데 하드웨어 우리 GPU 안에 예를 들어 H백 안에서 텐서코어가 이렇게 동작해야 돼. 물론 그렇게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명령어 커맨드만 날리잖아. 펑션만 날리거든요. 그러면 연산을 수행하고 예를 들어 더하기 해줘, 빼기 해줘, 매트리스 연산해줘, 멤멀 해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걔네들을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지 하드웨어까지 고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커널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구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 중심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이죠. 왜냐면 엔비디아 GPU가 제일 많고 그 플랫폼이 제일 공통적이고 생태가 이미 꾸려져 있으니까 이게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훨씬 더 빨리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쿠다의 해자는 여전히 강력한 상황에서 TPU가 이걸 뚫을 수 있나 라는 관점이 일단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하드웨어를 돌리려고 하는데 GPU를 돌릴 때는 기존의 GPU를 돌리려고 하면은 보통 이 메이저 AI 기업들의 대다수가 한 70-80%는 뭐 메타, 오픈 AI, 테슬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파이토치 기반으로 돌린단 말이죠. 구글은 이제 잭스라고 하는 혹은 텐서플로우 이런 생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굴리는 그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영어로 말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우리가 X86 CPU를 돌릴 때랑 ARM CPU를 돌릴 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특정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원래 하드웨어에서 신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메모리에서 프로세싱 어떻게 하고 연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언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지면은 예를 들어 엔비디아 GPU가 파이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이 생태계가 꾸려와서 이게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면은 구글은 또 TPU 기반으로 그 TPU 효율에 맞게 잭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 한 줄씩 실행하는 이 GPU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마치 파이썬 코드가 한 줄씩 실행하는 거. 우리 옛날에는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했죠. 매틀랩 코드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한 줄 쓰면 그 한 줄씩 하다가 에러가 나면 딱 거기서 멈추잖아요. 근데 우리 C나 C++ 같이 컴파일러 기반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한 다음에 얘 전체 덩어리가 이렇습니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이걸 실행하거든요. TPU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이 그래프 기반으로 전체 연산 그래프를 쫙 그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이렇네라고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그제서야 TPU에 넣어서 돌려요. 컴파일을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이제 한번 컴파일 잘 해놓으면 빠르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게 막 들어오고 해서 재컴파일이 필요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약간 중단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 한 줄씩 실행하니까 디버깅은 쉬운데 그만큼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토치라는 엔비디아 생태계와 잭스라고 하는 구글 생태계가 애초에 언어가 다르다.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되는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이번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이런 칩셋으로 윈도우즈 온 ARM을 했잖아요. 똑같은 윈도우인데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윈도우지 ARM이라는 하드웨어로 구동되거든요.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과 갤럭시 쓰시는 분들 카카오톡, 네이버 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서 돌아가게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겉에 우리가 사용자가 쓸 때에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차 ARM과 X86, 인텔 AMD와 ARM도 서로 비슷해지면서 리스크와 시스크도 서로 비슷해지듯이 엔비디아 이 파이토치 진영도 점차 구글의 잭스처럼 그래프 컴파일을 막 도입하기 시작해요. 파이토치 이전부터 도입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줄 한 줄씩 읽어가는 것과 동시에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변환해갖고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구글 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TPU로도 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바뀌면은 컴파일 전체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느려진 점들이 있으니까 일부 컴파일을 이제 캐싱해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타겟하는 게 약간 좀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구글이 엔비디아를 다 대체하냐? 보통 이제 쉽게 빠지는 게 흑백 논리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스펙트럼의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매출 총 이익률을 막 계산한 건데 막 70%가 넘어요. 엄청난 고마진이거든요. 이봐 지금 24년 이 올라가는 것 봐. 이게 기울기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수익 구조 자체가 팹리스인데 엔비디아 매출 총 이익률이 70% 중반이고 영업이익률도 60% 되니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텍스라고 그러죠. 지금 빅테크들이 이 GPU를 막 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나 엔비디아한테 세금을 내듯이 GPU를 투자를 해야지만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빅테크는 야 성능 좀 떨어지더라도 마진 빼가지고 좀 싸게 좀 가져갈 수 없겠냐라고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TPU를 만들어 버리니까 학습할 때 쓰는 TPU는 적어도 엔비디아한테 돈을 안 줘도 돼. 그리고 심지어 구글은 세상에서 가장 큰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구글 뭐 서치도 그렇고 검색 엔진은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유튜브도 있지 지메일도 있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까지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동작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TPU가 써야 할 텐데 그거를 엔비디아를 안 사고 오고 TPU를 추론 중심으로 이번 아이오노드도 추론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훨씬 더 전성비 좋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나오면은 총 코스트 관점에서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계속 엔비디아한테 돈을 줄 바에야 TPU가 좀 어렵고 후다라는 유용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자체 칩을 설계를 하는 겁니까? 어차피 실패할 건데? 아닙니다. AI 서비스를 하려면은 어쨌든 지금 전력 효율성도 중요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AI LLM을 돌리려고 하면은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론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사용자들이 다 서버를 접속해갖고 챗GPT를 쓰든 제미나를 쓰든 막 쳐가지고 다 그걸 쓰게 되고 사진도 생성하고 뭐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거 쓸 때마다 다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일들이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면은 그거 자체가 자기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체집 설계하려고 하는데 구글은 이제 10년 동안 이미 TPU를 고도화해서 만들어 왔고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만든 제미나이 3.0 프로라는 애가 성능이 너무 좋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확 와닿는 거죠. 후다라는 거에 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굳이 선택을 안 하고 하는 분야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달 전에 AI 인프라 서밋에서 엔비디아에서 또 깜짝 뭔가를 발표했죠. 바로 루빈 CPX라고 하는 겁니다. CPX Context Prefill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또 AI 모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이 루빈 CPX 같은 경우에는 뭐냐? HBM 안 써요. GDDR을 씁니다. GDDR7을 쓰는데 계산해보면 대충 한 32GB/s 나오거든요. 삼성 GDDR7을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하이닉스가 최근에 GDDR7 굉장히 빠른 거 48GB짜리를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이 스펙을 지금 계산해보면은 한 30GB대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HBM을 안 쓰고 프리필이라고 하는 추론 단계에서 베라루빈 때부터는 루빈 CPX라는 별도의 또 장치를 가져와가지고 가성비 있게 좀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추론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막 글을 쓰잖아요. 막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써줘 하면은 일단 그 문서를 한번 쫙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셀프 어텐션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질문을 한 거, 쿼리를 던진 거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각각의 셀프 어텐션을 했을 때 각각 단어들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거를 엄청나게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토대로 일단 이해를 하는 단계에서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때는 HBM이 또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값싸고 빨리 속도 낼 수 있는 GDDR을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답을 하는 부분에서는 메모리 대역폭을 쭉쭉쭉 나와가지고 매트릭스 전환하면서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앞에 프리필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해석하는 독해 단계에서는 GDDR로 이용해서 메모리를 쓰고 실제로 대답할 때 추론 과정에서는 작문을 한 거죠. 디코드 단계라고 하는데 디코드 단계에서는 HBM을 쓴다. 이런 단계로 역할 분담하는데 저는 이게 나온 이유가 TPU 때문이라고 봅니다. TPU가 이미 구글 I/O 때 이제 아이오노드 얘기가 나오면서 구글이 장난 아니네. 자체 칩이 고도화되고 있네.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를 굳이 안 써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네. 플러스 AMD도 지금 렉 스케일 단위로 MI400, MI450X 이런 것들 렉 스케일로 해가지고 추론 단계에서 HBM 많이 박아 넣어서 할 수 있는 헬리오스 시스템 같은 걸 내놓고 있잖아요. 추론 부분이 앞으로 훨씬 더 트레이닝하는 부분, 학습 부분보다 칩이 많이 팔릴 수 있는 분야인데 왜냐하면은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GPU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GPU가 물론 호퍼 GPU로 넘어오면서 쿠다코어뿐만 아니라 텐서코어를 넣는다거나 아니 뭐 트랜스포머 엔진 이렇게 NPU도 같이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져가는 구조를 채택한 게 훨씬 더 트랜스포머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다 안 되니까 GPU 안에서도 루빈 GPU뿐만 아니라 루빈 CPX라고 하는 별도의 거를 도입을 해서 추론 시장에서 대항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에 DGX 스파크가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쿠다라는 해자를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거 AI PC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게 PC라고 그냥 개인용 쓰는 컴퓨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거 이게 우분투 OS거든요. 사람들이 개인용으로 로컬로 LLM 돌리는데 누가 윈도우나 맥 안 쓰고 우분투 같은 리눅스에서 씁니까? 물론 개발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저 로컬로 온디바이스 AI 돌리겠다고 저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AI PC라고 해서 소비자용 PC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거는 아예 AI 엔지니어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뭐다? 쿠다라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젠슨항이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쿠다라는 시스템 기반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떤 H100이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이런 GPU를 가져다서 쓰고 싶은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빅테크 엔지니어들 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이걸 따와서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워낙 이게 모자라잖아요. 한 사람당 할당되어 있는 GPU가 워낙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저렇게 개인용으로 작게 만들어서 보급을 해버리면은 서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개발한 다음에 센터로 포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얘기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서버를 그대로 작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지 개인용 컴퓨터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맥미니나 맥스튜디오 같은 그런 LPDR을 많이 넣어있는 그런 PC들에 비해서 얘가 로컬 성능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로컬 성능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발용이에요. 그러니까 DGX 스파크를 널리 뿌림으로써 옛날에는 뭐 맥북이나 일반 PC에서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또 뭐 서버에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니 많이 하면서 테스트해보면 또 안 맞고 이렇거든요.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쭉 개발해갖고 서버에 올려보면은 호환성이 너무 좋았고 이 쿠다라는 생태계 해자를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GPU와 TPU의 차이, 결국은 하드웨어 칩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칩 내부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TPU는 이제 매트릭스 연산 중심으로 막 돼 있죠. GPU는 쿠다 코어도 있지만 텐서 코어 같은 매트릭스 연산도 있고 트랜스포머 엔진 같은 그런 별도의 연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변형된 어떤 계산이 나오면은 그거를 쿠다 커널 엔지니어들이 빨리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면은 그것도 이제 99%가 나머지가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TPU 같은 경우에는 이 수천 개의 칩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글의 철학과 엔비디아 철학이 달라요. GPU는 기본적으로 이 수천 개의 코어가 각자가 메모리에 접근을 하거든요. 얘 각자가 해당하는 메모리를 각각 이렇게 접근하는 구조인데 TPU는 이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 칩 내부에 거대한 계산기별로 흐르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 TPU는 3D 토로스라고 해서 각각의 칩이 동서남북 위아래로 6방향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3D 토로스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NV 스위치 같은 거 갖고 있죠. 그러니까 GPU는 각자가 메모리를 할당 접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천 명이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가면서 배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 각자 메모리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계산하는 시간보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넣는 시간이 좀 더 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 자체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TPU 같은 경우에는 3D 토로스라고 했으니까 데이터가 왼쪽에서 쫙 들어오면 그걸 한꺼번에 쫙쫙쫙 해갖고 심장이 피를 쫙쫙 쏘아주듯이 한 방에 싹 이렇게 내보내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3D 토로스라는 구조가 좋은 게 이거는 별도의 뭐 스위치 장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NV 스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스위치 장비, 칩과 칩끼리 연결할 때 그런 스위치 장비가 따로 필요 없이 TPU끼리 직접 케이블끼리 연결이 돼요. 인터칩 인터커넥트라고 부르는데 상하좌우 앞뒤로 6방향으로 여러 옆으로 위로 다 연결이 되니까 이 거대한 이 도넛 구조라고 하죠. 이 토러스 구조로 이렇게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억원짜리 스위치 장비 필요 없이 애초에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설계했다. 이게 이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인 거죠. 일찍이 구글이 이걸 생각하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멀리 있는 칩하고 통신하려면 중간 다리를 여러 번 건너야 되죠. 그 지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저거 하나의 GPU에 HBM이 저렇게 박혀 있고 저 블랙의 GPU 그리고 그레이스 CPU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NV 링크와 NV 스위치를 통해서 렉 내부에 있는 GPU들은 NV 스위치라는 걸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칭 되면서 교환이 되고 정보들이 그렇게 되니까 뭔가 렉 내부에 있는 GPU들끼리 예를 들어 NVL72면 72개가 서로 뭔가 직접 연결된 것처럼 별도의 스위칭 장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규격을 만든다는 거고 또 스펙트럼 X라든가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렉하고 렉끼리 그러니까 서버가 별도로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또 별도의 굉장히 비싼 이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가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떤 GPU와 이 스위칭 장비를 통해서 다른 GPU로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빨리 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좋은 거고 반면에 그런 스위칭 장비를 도입하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스위치 값을 아껴갖고 전력을 아껴갖고 진짜 가성비가 좋은 공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처럼 데이터 흐름이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게 좀 굉장히 스트럭처럴한 예측 가능한 모델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는 약간 좀 비싸더라도 어디든 뚫려있고 뭔가를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쫙쫙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서운 점이 나오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여러 기업들 보면은 모든 스택, 애플리케이션, 응용 스택이라든가 파운데이션 모델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는데 하드웨어까지 가진 기업은 지금 구글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근데 그 성과가 지금 나오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잘난 엔비디아도 자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뭐 DGX 클라우드라는 걸 하고 있지만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응용 서비스를 직접 하진 않아요. 보통 B2B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기업들 다 비교해도 이 정도 스택을 가진 정도가 없기 때문에 구글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디까지나 칩을 판매를 하는 게 중점적인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청도 자기 고객이고 게임 회사도 고객이고 오픈 AI도 고객이고 구글도 사실 고객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 각자 어떤 모델들을 쓸지도 모르고 뭐 요즘 트랜스포머로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법령성 가지고 있는데 구글은 자기가 만들 게 뭔지 아니까 거기에 딱 특화된 거죠. 마치 애플을 상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애플 성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게 OS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도 자기가 설계를 하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돌릴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도 이 코덱 할 때 하드웨어 전용기를 써서 구글은 돌리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예를 들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돌리려고 할 때 자기들이 어떤 알고리즘 돌리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제미나이가 빨리 쓸 때 작은 모델을 쓸 때 큰 모델 쓸 때 다 구분이 다를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잭스 기반이 어떻고 쿠다는 해자가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니까 TPU에서 더 싸게 굴릴 수 있으니까 이 클라우드나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지메일이라든가 수많은 이 구글 뭐 워크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굴릴 때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죠. 이번에도 제미나이 3.0과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나왔죠. 특히나 구글 엔비디아 이 글 관련된 것 중에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모두가 누가 가장 빠른 칩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애초에 구글은 엔비디아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속도 면에서. 물론 전성비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보는 게 이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 엔비디아 마진이 70%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 마진을 떼야 되는데 구글 TPU 같은 경우는 이걸 줄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마진 없으니까 여기서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제일 큰 거는 개발자들이 아무리 편안히 많이 해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회사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너네 쿠다 그만 쓰고 그냥 TPU 샀었어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CFO가 있고 CTO가 있잖아요.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은 빨리 개발하려면은 아 우리 쿠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재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돈 이렇게 계산하면은 야 그거 쓰지 말고 싸게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엔비디아한테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지령이 떨어지면은 결국 둘 다 해야 돼요. 더나 전력이 점차 이렇게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데이터 센터가 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지금 못 돌리게 하겠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너무 빡센 그런 GPU를 사기보다는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앞으로는 좀 더 그게 더 세분화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자체 칩 설계 능력이 있는 구글 TPU가 심지어 자기들만 쓴다고 했는데 외부로 나가면서 팔게 됐다? 이건 사실 좀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쿠다 해자 때문에 이거는 금방 바뀔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빨리 바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버블이다 나오는 얘기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너무 과하게 돈이 들고 있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빅테크들이 그 칩 설계를 안 하던 기업들이 다 지금 자체 칩 설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딱 원하는 AI 연산 기능만 딱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마진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 구글의 얘기냐 엔비디아가 망하냐 뭐 이런 이분법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시장이 성숙해가면서 각자의 특화된 영역으로 퍼져나갈 거다. 근데 원래는 엔비디아만 독점하고 있었던 시장이 맞는데 거의 완전 독점하고 있었는데 TPU가 충분히 이의 일부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이 변화의 양상이 중요한 거지 이제 TPU가 이겼다 끝! 아 절대로 쿠다 해자를 못 넘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특히 뭐 랩이라든가 개발하시는 분들, AI 스타트업이라든가 대학 연구소, 뭐 비테크 선행 R&D 연구소에서는 일단 빠르게 또 플렉서빌리티가 중요하니까 엔비디아를 쓰면서 인건비보다 하드웨어 비용이 좀 싸니까 이 비싼 인력을 가지고 빨리 뭐 개발자가 그 TPU 호환성 맞춘다고 시간 들일 바에야 빨리 그냥 H100 빨리 사주고 그냥 빨리 해버려 이렇게 하는 쪽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여전히 수요가 있을 거고 투자자들도 그렇겠죠. VC에서 투자해놓으면 야 우리 H100 몇천 개 확보했다 이런 거를 경쟁력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밀고 가겠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은 쿠다를 베이스로 나옵니다. 쿠다 해자는 옛말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쿠다가 아직 강력하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가격 결정도 높겠죠. 이렇게 많이 팔고 마진 높게 팔아도 여전히 GPU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는 아직 대중화가 덜 됐다라는 겁니다. 인프라가 아직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도 옛날에는 많이 안 봤어요. 저희 어르신들은 안 봤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보게 됐죠.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 그렇게 AI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가 되고 대중화가 됐대. 마치 구글의 유튜브라든가 구글 서치를 한다라든가 뭐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광고를 한다라든가 오픈 AI 챗GPT를 막 무료 서비스로 풀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한다라거나 이게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아주 전용 하드웨어가 생겨서 있으면은 이런 TPU 같은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변화가 적고 특정 타겟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요거를 그래도 많이 쓰는 것이 그만큼 돈을 바로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을 막 10만 개 단위로 굴리는데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마진을 70%를 준다라는 거는 거의 뭐 돈을 2배 주고 사는 거거든요.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TPU가 진입하는 이상 그 상황에서 기존 거를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차 이게 듀얼로 가면서 돈을 아낄 수 있고 엔비디아와 이렇게 레버리징 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모든 산업이 다 그렇거든요. 엔비디아가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률을 60%, 뭐 총 매출 이익률을 막 70%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겠죠. 당연히 경쟁자가 들어올 거고 훨씬 더 싼 솔루션을 하고 시장에서의 다른 기회를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지니까 엔비디아가 매출 자체의 규모는 계속 커지겠죠. 말씀드린 거는 퍼센테이지가 내려갈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GPU만 파는 게 아니라 서버 전체를 팔고 뭐 NV링크 다 팔고 AI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 팔고 뭐 CPX를 따로 팔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다 결국은 한국에서는 TPU도 GPU도 HBM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CPX를 내놓더라도 GDDR 또 사가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나라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는 여전히 시장에 기회가 많은 상황인데 결국 AI 서비스화가 되고 특정화가 될수록 TPU가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추론 시대가 왔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쓰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구글의 이러한 결정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좀 길었지만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주시면은 또 다른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많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많은 재밌는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보시는 영상들도 있고 재밌는 내용들 AI 소식이라든가 반도체 소식들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